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어젯밤 쏘아 올렸습니다. 예고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한 직후여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읽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이 위성이지 여기에 핵탄두를 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는 경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직접 출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실은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을 기습 발사한 건 어젯밤 10시 42분입니다. 3시간 뒤 영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마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 조치를 지시했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사망으로 군 정찰 활동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군은 효력 정지 직후 비공개로 항공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부산에 와 있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에 올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에 신속한 대응에 나선 건 그동안 9.19 합의에 묶여 있었던 안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더 이상 9.19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한 이상 우리도 가능한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군사 합의 효력 정지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차정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로 긴장 완화를 위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적대 행위를 막자며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은 우리 군의 전방 감시 능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혔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순찰을 가는 전방 지휘관은 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 지역에서는 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무인기를 통한 이 정찰도 불가능했던 지역인데요. 이 우리 군의 주요 무인기는 9.19 합의에 따라서 이 군사 분계선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장사정포를 보면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이 해제가 되면 군사 분계선 위로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면 숨어있던 장사정포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항공 감시에 필수적인 광학 카메라와 통신 기술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9.19 합의가 우리 군에 더 불리한 조항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군은 4차 위성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추가 도발 시 연평도, 백령도 인근 서북도서 지역 해상 기동 훈련이나 군사분계선 인근 지상 기동 훈련 재개 등 추가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를 직접 지켜봤고 눈과 주먹을 수중에 넣었다며 자축했습니다. 김정은이 자랑한 눈과 주먹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태영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반도와 태평양 일대 위성 사진이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공개한 평양 종합관제소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괌 상공에서 미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봤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위성이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주먹을 수중에 틀어쥐었다며 자축했습니다.
눈은 정찰 위성, 주먹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2번에서 4번 한반도를 통과하게 되거든요. 전략자산이라 할지 배치 상황하고 이동 상황이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난 5월과 8월 1, 2차 위성 발사를 모두 실패한 북한은 1차 발사 때 2개였던 엔진을 4개로 늘렸는데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은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성공 여부 판단은 이르다고 했습니다. 위성과 교신 그리고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 광학 센서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송수신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를 완전히 성공했다. 백악관은 동맹국인 한일 방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도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 사태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여야 모두 일단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풍을 언급하며 총선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보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규탄한 건 여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도발은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놓고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서명한 9.19 군사합의 일부 중단 조치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모인 정책포럼 사의제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안전보장을 지키는데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소홀히 한다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원식 국방장관께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밤에 발사했으니까 밤새 긴박하게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네. 칼 빈슨 호에도 다녀오셨더군요. 네, 칼 빈슨 호는 왜 가신 겁니까? 원래는 사실은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해외 나가 계시는 동안 장병들 좀 격려를 좀 하라 그러셔서 대통령님 선물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정된 일정이셨고요. 네. 자, 일단 궤도 진입에는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완전한 성공과 궤도 진입의 성공 이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궤도 진입이 되어야 되고 위성체가 정상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궤도 진입은 했습니다. 아, 궤도 진입은 위성체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적어도 한 3, 4일은 지나야 계속해서 위성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문연하고 항우연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미 우주사령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일 후에 한미가 종합평가를 하면 위성체가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아마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그런데 괌 미 공군기지 사진을 촬영해서 확보했다 이제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찰 위성이다 가정하에 지금 올리자마자 찍으면 찍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흔들려서 정상적인 사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리더라도 적어도 몇 개월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 이야기로 봐서는 좀 김정은이 1, 2차 실패에 따른 자기의 어떤 자존심 그런 걸 오디언스 자체가 세계라기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좀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지켜보는 사진 공개한 것도 그렇고요. 자, 이제 석 달 만에 이제 3차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러시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의 기술이 많이 이전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 자체가
도와주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예. 올라간 로켓 기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찰하는 예. 정찰 기술 두 가지인데 정찰 기술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예. 설사 전해준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 로켓 기술은 비교적 빨리 전해질 수 있었고 또 북한도 상당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예. 몇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해소했지 않나. 그리고 8월 달 다녀오고 난 뒤 9월, 10월에 사실은 저희가 공개는 안 했지만은 북한의 엔진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엔진 실험을. 예,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엔진 실험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 모양은 아니고요. 그대로인데 예. 북한이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결함을 예.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북한이 2012년, 16년도에도 우주 발사체를 올렸는데 그때는 대개 한 100kg 정도의 가벼운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350몇 킬로그램.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대로 된 무게만 봐서는 예. 제대로 된 이제 군사 위성체인데 그래서 아마 그 추력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로켓 발사를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찰 위성을 달아서 우리의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 더 위험한 걸로 보시는지? 단기적으로 보면 로켓이 더 위험한 거고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ICBM 기술이 쏘아 올리는 기술이 확보가 됐다. 그런데 이제 정찰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우리도 이제 이번에 반덴버그에서 뭐 통신위성은 저희들이 올린 게 있습니다만은 군사 정찰 위성은 우리도 처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우주에서 정찰 감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한테 큰 위협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로켓, 중장기적으로는 정찰 위성 이렇게 나눠서 위협의 성격을 좀 규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정찰 위성을 쏘는데 북한 정찰 위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것은 불법이고요.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거죠. 그럼 이번 발사를 볼 때 어쨌든 ICBM 기술을 확보한 걸로 판단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뭐 궤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탄두 소형화 문제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로켓,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은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장사정, 원하는 거리만큼 멀리 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확도. 그게 이제 주로 그 대기권 재진입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적응성은 뭐냐면 액체가 아닌 고체 빨리 쏠 수 있는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정확도 면에서 대기권 재진입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지금 볼 수 있다. 거리는 뭐 그렇게. 고체, 액체 모두 다 북한이 장사정 면에서는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가 9.19 군사합의를 이제 우리가 일부 효력 정지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군사 비행 금지 구역 그 부분만 저희가 정지를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정찰 감시, 군사 정찰 위성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찰 감시대 감시라고 하는 어떤 비례성 원칙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19 합의 중에서 가장 우리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제약이 되는 것이 사실은 비행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우선 비행 금지 구역부터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당시에도 비행 금지 구역 문제는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이 북한에 비해서 재래식 군사력입니다. 북한은 양적 수가 많고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한데 그 질적 우수의 핵심이 공중 감시와 공중에서 하는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묶었거든요. 북한은 그 능력이 없어서 지장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지장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장받는 것이 우리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의 가장 핵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군사 합의를 무력화시키면 북한이 이걸 빌미로 또 다른 도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군사 합의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성산이 있을 때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막은 것은 합의서가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그런 주장은
좀 더 너무 잘못된 주장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휴전선 부근에 저희 작전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럼? 정찰 감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정찰 감시를 이제 회복을 해서 그러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100% 볼 수는 없습니다. 전술적 도발하는 근접 전방 지역의 북한의 그 도발 예상 표적들을 그러나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한미 공조라면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하고 됐고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은 미국 자산들은 대부분 비행 금지 구역 밖에서 원래 운용하는 북한 깊숙이 보는 자산들이었고요. 그 안쪽에서 해당되는 건 대부분 한국의 정보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뭐 평소에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북한의 도발이 또 자꾸 이어지면 뭐 국내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떤 기조로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짤막하게 좀. 저는 뭐 그 북한을 선의를 믿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는 억제한테는 옵니다. 억제는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적이 믿어줄 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을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전선. 잘 알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 직후라 더욱 주목을 끌었는데 한국과 영국이 합심해서 도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궁 로열 갤러리에 영국 의원 4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오릅니다. 한국 대통령으론 첫 영국 의회 연설에서 140년의 수교 역사와 영국 선교사들의 독립운동, 영국군 천여 명이 6.25 전쟁에서 전사한 사례를 들며 참전용사 콜린 태커리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Mr. Thackeray, of course, is the winner of Britain Got Talent 2019. 윤 대통령은 양국이 긴밀히 연대해 불법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제목엔 로미오와 줄리엣 구절이 담겼고 역사학자 토인비와 처칠 수상의 어록도 인용됐습니다. 양국 문화 매력을 비틀즈와 BTS, 베컴과 손흥민으로 소개 의원들의 호응도 얻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손흥민's right foot.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최소 30여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 영국의 신규 원정과 관련한 MOU 9건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명칭을 구상해 제안한 다운인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영국은 국빈 방문의 꽃으로 불리는 만찬 행사도 매우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는 각각 셰익스피어와 윤동주의 시 9절을 인용한 만찬사를 주고받았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 총수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도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연미복에 하얀 나비 넥타이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만찬장에 들어섭니다. 찰스 3세가 먼저 한국어 인사말로 만찬의 시작을 알립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찰스 3세는 봉준호 감독, 오징어 게임, BTS 등을 언급하며 한국 문화를 축혀 세웠고 만찬에 참석한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를 한 명 한 명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제니, 지수, 리사 and Rose.
윤 대통령은 비틀즈와 엘튼 존, 해리포터는 많은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화답했고 BTS와 콜드플레이를 예로 들며 문화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BTS와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상대국의 문학 작품을 인용한 만찬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찰스 3세는 시인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를 낭독한 뒤 한국말로 건배사를 외쳤고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 위하여. 윤 대통령은 셰익스피어의 시구절을 인용해 화답했습니다. To me, my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 영국 현지 언론은 이번 만찬이 4,000개 이상의 음식과 식기, 장식 등으로 구성된 행사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만찬에 앞서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에게 처칠의 책 조류를 막으며 사본과 한정판 스코틀랜드 위스키, 윤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이름을 수놓은 자수를 선물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자 민주당이 즉각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너무 심각해서 그냥 두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합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건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입니다.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비상 징계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의 의결로만 징계하는 걸로 이번 파장을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겁니다. 민주당 여성위도 성명을 내고 징계에 더해 최 전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오늘 참석 예정이던 검찰개혁 토론회엔 불참했습니다. 심사숙고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저와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선 최 전 의원 발언을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중도층 민심을 잡을 수 있게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친명 의원들이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충분히 할 만한 말, 발언 전문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 징계에 반발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20%보다 더 큰 폭으로 현역 의원 컷오프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낙하산 공천을 막기 위해 정량 평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층에 대한 가산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선출직 중 하위 평가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2차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혁신위의 현역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높은 비율로 컷오프 규정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달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공천 과정에서 불출마를 포함해 현역 43.5%를 교체했습니다. 청년 가산점도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합니다. 당헌 당규상 45세 미만인 청년 가운데에서도 20, 30대에게 가산점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후보 평가 시 객관적 점수화가 가능한 정량평가 비율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혁신위가 요구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수용한 건 아니어서 전략공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는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안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동영상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애초 이 영상을 유출했던 사람은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었죠. 황 씨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사건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황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 황 씨가 어제 월드컵 예선에 출전해서 이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6월 황의조 선수 성관계 영상이 퍼진 뒤 황 씨의 형은 휴대전화가 도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져갔기 때문에 좀 악의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휴대전화 동영상을 유포한 건 황 씨의 형수 A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과 함께 황 씨 매니저 역할을 하며 휴대전화 영상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A 씨는 휴대전화는 훔친 게 아니라 황 씨가 준 것이란 입장인데 영상 유출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장기간 교제하며 상호 인식하에 촬영 삭제를 반복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속 여성이 방송하는 공인이고 결혼했다며 신원 일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신상을 추단해보게 할 만한, 추적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정보들을 거기다 나열하고. 황 씨는 논란 이후에도 월드컵 예선 중국전에 출전했는데 대표 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논란을 딛길 바란다는 반응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불법 촬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이 지하철에서 승객 지갑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딱 보름 동안만 범행하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출국 이틀을 앞두고 꼬리가 잡혔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이 붐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외국인들이 한 여성을 에워쌉니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가 싶더니 잠시 뒤 열차에서 내립니다. 러시아 국적 3인조 소매치기단이 지하철 승객 지갑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앞뒤로 둘러싸 주변 시선을 가린 뒤 열려있는 가방 속 지갑을 노렸습니다. 한 명은 범행 대상 주의를 끌고 다른 한 명이 주변 시야를 가리면 나머지가 지갑을 빼내는 등 역할을 나눴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로 한국에서 보름 동안 소매치기를 한 뒤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1일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후 신원이 파악되기 전 출국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출국 이틀 전 덜미를 잡혔습니다. 소매치기 사건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일당은 경찰에 한국에 쇼핑하러 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동 내역을 보니까 총 45시간을 지하철을 탔더라고요. 경찰은 이들 소지품에서 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 아침 80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교인 3명의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보행자 3명이 길을 건너는 순간 흰색 승용차가 달려와 그대로 횡단보도를 덮칩니다. 오늘 아침 6시 45분쯤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2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받쳐 70대 B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횡단보도를 덮친 사고 승용차는 이렇게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숨진 3명은 모두 60, 70대 여성으로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 새벽에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오늘은 김장을 준비하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지. 지금 주저앉지.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김장한다 그랬던 날인데 이렇게 된 거야.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신호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 가는 길이었다고요. 신호하고 그런 거를 보행자를 못 갖다 드리고 가서 여기는 분석을 해야지 됐어. 지난해 전국에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년 만에 8.8% 늘어난 34,600여 건으로 735명이 숨지고 5만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가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여행자는 귀국 시 마약류 반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고 4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속에 필로폰이 차 있고 초콜릿을 깨트리자 코카인 뭉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은 올 상반기에만 329kg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폭파 속에 저렇게 들어가 있네. 내년부턴 일부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 마약 우범 국가에 다녀온 여행자들은 입국할 때 모두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짐은 물론 몸수색을 받는데 옷 속에 숨긴 마약을 3초 만에 찾는 검색기도 전국 공항에 확대 도입됩니다. 기존에 배치돼 있는 장비를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도입되는 것들은 각 출구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진통제 등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의료 목적과 상관없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의사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자의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마약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공급하면 최고 4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신고가와 신저가 거래량이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고금리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놀라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해외 언론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경각심을 키웠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178제곱미터가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신고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지난달 신고가 비중은 4.23%를 기록하며 9월에 비해 0.39%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신저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도 분당입니다. 전용 74제곱미터가 직전 최저가보다 2억 원 떨어졌습니다. 신저가 거래 비중도 9월에 비해 상당폭 감소하며 1.19%에 그쳤습니다. 거래가 줄고 또 수요자의 심리도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신고가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싸게 사지 않으려는 매수자와 싸게 팔지 않으려는 매도자가 팽팽히 맞서는 살얼음판의 거래 절벽 상황인데 고금리도 한몫했습니다. 거래는 주는 거는 사실인데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주요 외신들은 고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이 앞으로 10년은 이어질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두고는 집주인이 주택가격 추락과 싸우고 있다며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불 앞에서 요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발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죠. 서울시 교육청이 조리사의 이 같은 업무를 줄여줄 로봇을 도입했는데요. 급식을 맛본 학생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러다 로봇이 급식 조리사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박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30인분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서울의 한 중학교 조리실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로봇이 펄펄 끓는 기름 안에 치킨을 넣고 튀깁니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급식 로봇입니다. 기름기를 털어낸 뒤 쟁반에 놓으면 조리사가 온도를 확인하고 옮깁니다. 로봇이 너무 이렇게 고수처럼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맛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튀김의 바삭바삭한 정도가 일정했습니다. 한 대당 1억 5천만 원짜리 급식 로봇 4대가 튀김, 볶기, 끓이기를 담당합니다. 급식 조리사들은 업무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불 앞에서 2시간, 3시간씩 그날 서 있으면 그날 그분들 집에 가서까지 밥을 못 먹습니다. 로봇은 급식 종사자들이 바람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는 수순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단순하고 되게 사람들이 기피하고 위험하고 이런 방향으로 다 대체가 우선적으로 된다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에 급식 로봇 시범 사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달째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양측이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대신 이러면 내일부터 나흘간 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잦아드는 신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 휴전 상태에 불과한 것인지 황정민 기자가 자세한 현지 사정을 전하겠습니다. 눈을 가린 채 끌고 가고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240여 명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등 약 50명이 이르면 내일부터 풀려납니다. 하루에 10여 명씩 나흘 동안 석방되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 가자 지구는 일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6시간 넘는 경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카타르 중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שביטחון כוחותינו יובטח בימי ההפוגה ושהמאמץ המודיעיני יישמר בימים אלה. 중재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고 가자 지구에 연료와 구호품 반입을 허용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이 하루씩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전 46일 만에 들려온 극적 소식에 인질 가족들은 조마조마하며 명단을 기다립니다. 이번에 석방되는 50명에는 미국인 3명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들도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Though it's going to be extremely painful if Yarden is not there, that it helps give those of us who won't see their loved ones back the ability to keep going for. 협상 중재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내고 인도주의적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휴전 기간 이후 전투는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로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의 오픈 AI가 창업자를 해고했다가 나흘 만에 복귀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AI가 미래 우리 삶을 지배할 중요한 기술임에는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홍영 기자, 창업자가 해고됐다고 해서 전 세계가 들썩했는데 결국은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다면서요? 네, 오픈 AI는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의 선두주자인데요. 네. 몇 시간 전 샘 올트먼을 CEO로 복귀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사진도 전면 교체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사회가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올트먼을 전격 해고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출장 중 화상회의로 해고 통보를 받은 올트먼은 방문객이라고 적힌 사원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쿠데타가 실패한 거군요. 그런데 이사회는 왜 다시 결정을 뒤집었습니까? 네, 직원들과 투자자의 반대가 워낙 거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을 영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의 95%가 올트먼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뒤따라 이직하겠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결국 이 해임을 주도했던 공동 창업자가 백기를 들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면서 이사진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올트먼은 왜 쫓겨난 겁니까? 네, 이사회는 해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픈 AI는 비영리 기업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올트먼을 몰아낸 기존의 이사회는 AI가 가져올 위협을 감안해서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트먼은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빌 게이츠가 올트먼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이라면 일론 머스크는 규제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더 빨리 고도화해서 인류에게 편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책임성 있는 AI 개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 큰 철학이 부딪힌 거죠. 자,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반란이 실패했으니까 AI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트먼도 지난 5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AI의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를 둘러싼 이 논쟁은 더 치열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올트먼이 해고됐을 때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좋다 만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7조 원을 투자해서 지분 49%를 소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동안 경영에는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트먼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오픈 AI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정치로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렵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려면 다 쓴 연료를 보관할 시설이 꼭 필요한데요. 지금대로라면 7년 뒤부터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해둔 임시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폐기될 위기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우리나라 원전이 처한 상황입니다. 1978년부터 40여 년간 쌓인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 빠르면 7년 뒤부터 원전이 멈출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둔 현재까지 소위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상임위도 별 진전 없이 결렬됐습니다. 현재 지어진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만 보관해보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더 짓겠다라고 하니까 총량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양당 원내 지도부로 공을 넘겼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거국적인 그냥 그런 합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겨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원전 예산 1,800여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원전 확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가동에 꼭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야산에는 전쟁 지휘시설이 있습니다. 50년 전 안반층 30m 아래에 만들어진 비밀 요새로 일반 시민은 그 존재를 알 수 없었는데요.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앞으로는 생각의 벙커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김다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길쭉한 형태의 야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 가까이 가보니 군사시설인 지하벙커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께 25cm짜리 철문 3개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1톤 트럭이 지날 수 있는 폭 4m, 높이 5.2m 터널이 이어져 있습니다. 2100제곱미터 면적 터널 내부 곳곳에는 크고 작은 공간 14개가 들어섰습니다. 전쟁 등에 대비해 지휘시설로 만든 청주 당산 터널입니다. 터널 위에 있는 안반층은 두께가 30m라 웬만한 포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적들에게 포위됐을 경우를 대비해 외부로 통하는 비상 탈출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973년 만든 뒤 50년 만에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청주에 살면서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어서 좀 색다르고요. 시설 노후화는 물론 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자 보강공사를 거쳐 일반에 개방한 겁니다. 이런 충무시설이라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어떻게 도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구상을 하는. 충청북도는 이곳을 생각의 벙커로 이름 짓고 시민 의견을 거쳐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죠. 도입 초기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어느덧 도입 20년을 맞았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통해서 고국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도 많습니다. 송미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23살이던 베트남 청년 뿌반 깁 씨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좀 잔뜩 있습니다. 어선을 타고 낙지를 잡다가 굴 양식장으로 이직한 뒤 성실함을 인정받아 기계 유지 보수도 도맡았습니다. 이후 5년 만에 귀국해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자본으로 제조업체를 창업했고 현재 삼성과 LG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서 일은 할 수 있고 저한테는 진짜 좋았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 대우가 좋아 동남아 송출국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후 20년간 외국인 근로자 94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일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인 순 위레악 씨도 2010년부터 5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한류 팬답게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으로 언어를 공부해 현재는 고국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 저의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은 고용허가 덕분에 이런 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말탄 백면 서생은 유댁 자제이신지 석 달이 되도록 몰랐던 그 이름 김태현. 가는 눈, 긴 눈썹에 몰래 마음 끌리네. 고려 문신 김태현이 젊어서 다니던 스승댁 따님의 시입니다. 그림같이 잘생긴 그를 연모하다 창틈으로 이 시를 던져 넣었다죠. 김태현이 발길을 끊으면서 석 달 가슴앓이는 짝사랑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러준 이름의 인연은 750년을 이어옵니다. 명시꽃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붙인 이름에 닫힌 들꽃의 마음을 시인이 읊어줍니다. 내 이름, 너희들의 방언으로 애기 똥풀이라 부르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더 가벼운 손짓에 나는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어. 들꽃은 너희들 속에 생명이 있다면 내 속에도 뜨거움이 있다며 손을 내밀죠. 하지만 세상에는 인사불성 인간들이 있습니다. 깨달을 성자를 써서 원래는 사람으로서 예절을 차릴 줄 모른다는 뜻이죠. 윤석열 정부를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해 암컷 발언을 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암컷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인물은 물론 여성 전체에 대한 극단적 모욕적 호칭을 공석에서 내뱉는데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제지하기는커녕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동물농장을 닮은 게 있다면 바로 그 장면이었을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라 브리에르는 이름 말고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 많다고 했죠. 최 전 의원의 언행을 굳이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처는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에도 대통령을 겨냥한 댓글을 인용하며 암컷 운운했습니다. 그때는 잠잠하던 민주당이 이번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언행은 무관용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했고 당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최 전 의원뿐 아니라 다른 망언들에게도 이렇게까지 서둘러 요란하게 반응하는 걸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달라진 걸까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막말과 망언으로 망했던 악몽들이 재현될세라 화들짝 입단 속에 나선 것이겠죠. 최 전 의원은 이른바 짤짤이 성희롱 사건으로 이미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재심을 신청하자 민주당이 1년 반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징계 역시 그래서 그저 눈앞에 오물을 치우는 수준에 그칠 거란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까지 다 없애긴 어려울 겁니다. 말이 배설이 되어버린 시대, 인사불성, 혼수상태 정치판이 새겨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11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그 입을 어찌할까 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들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낮 기온도 2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유지 중인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조심하셔야겠고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내일 서쪽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제주가 16도 예상되고요. 낮 동안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가 전망됩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2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